이 제목 자체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이 범주는 사실은 너무 넓어가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지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 것을 한번 확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좀 고민되는 지점들을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조합주의 경제주의 확장으로서 이런 그 정치 활동, 또 정치 투쟁, 이런 문제를 앞쪽에 좀 짚어놨습니다. 우선은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합원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이 노동자 얘기하려면 노동자 계급, 노동자 정치. 뭐 이 얘기하려면 노동자가 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은 노동자가 뭔지부터, 그죠? 그래서 노동자 얘기하려면 노동이 뭔지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노동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노동.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도 뭐 근로자에 나갈 때 있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근로자하고 노동자를 이제 구분을 하는 게 우리는 아까 이제 노동하고 노동력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데 노동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노동이라는 게 쉽게 내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생산물을 갖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임금을 임금하고 교환하는 식의 대체하는 걸로 해서 노동자는 거고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지금 정치 경제학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노동력을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게 노동이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건데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의식주라든지 다 필요한 물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어디서 구하냐? 자연의 것을 뭔가의 도구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으로 노동력과 그 도구와 결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어떤 농기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노동력하고 어떤 도구가 결합해서 노동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것을 인간의 필요한 것을 한목적적인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필요한 거. 이제 거기에 딱 필요한 게 노동하고 뭐가 필요해요? 노동 수단. 옛날 같으면 뭐 돌도끼 뭐 이런 거겠지만 지금은 아주 컴퓨터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 이런 게 다 도구잖아요. 예. 그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간과 자연 간의 이 물질 대사, 인간이 살아가기 필요로 한 걸 자연으로 구할 때 그게 노동력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점차 이런 그 도구의 발전의 역사, 인간이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구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걸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도구도 생산수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개는 결합이 돼야 비로소 인간이 필요로 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해버리잖아요. 이 소유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고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에 노동력이 결합해야만 먹고 사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수단, 노동자라는 게 뭐예요? 이런 그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죠?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봉건사회 같으면 신분 종속되어 있지만 그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가 먹고 살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내 노동력을 몇 시간 동안 일해 줄 테니까 얼마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집단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단체 협약이나 임금 협약을 통해서 협약서 그게 계약서예요 사실은. 그걸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죠.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가 평등하게 계약을 맺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노동력 판매를 둘러싼 투쟁, 그것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기까지도 수많은 세월 동안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그 투쟁의 역사가 있잖아요. 8시간 노동제,
단결금지법을 뚫고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많은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사형대에 교수대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단결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하고도 너무나 소중해요. 왜? 개별에 힘이 없으니까 노동조합 단결할 수 있는 권리, 예, 그게 노동조합의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도 단결권이 다 보장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잖아요. 특수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공무원, 뭐 교사의 단결권만이 아니고 단체 행동권 다 제약이 되고 이게 다 이제 그런 문제.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는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절대다수인데 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이 돼야 된다. 고용이 돼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취직하지 않으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못 먹고 산다는 세상에. 그 문제, 실업 문제도 나오고, 고용이 된다 해도 노동 조건의 문제라든지, 임금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계속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조합 논이 나오는 거잖아요. 노동조합의 역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노동력 지금 모든 지금 곳곳에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지금 그 베트남 이전한다고 해서 다 해고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부 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노동력 판매를 둘러싼 싸움이에요. 그죠? 고용을 둘러싼 싸움이고 대부분 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근로조건을 둘러싼 싸움은 단체 협약투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법 계약 개정투쟁이나 계약 저지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진행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좋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둘러싼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되면 자본가 이윤이 줄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가하고 대립되잖아요. 임금을 낮추려고 하고, 이 싸움들이 뭘로 나타나요? 끊임없이 임금 수준의 문제, 임금 체계의 문제, 임금을 연봉제나 성과연봉제나 직무직능급제나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임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잖아요.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경제투쟁의 영역인데 그 경제투쟁조차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본질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비정규직 엄청나게 많은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연대임금제 얘기하죠. 그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그거는 임금이라는 파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설에 근거한 거예요. 그죠? 임금은, 전체 임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이 많이 가져가니까 비정규직이 적게 가져간다. 이 논리가 경제적으로 맞냐? 그걸 모르면 어떻게 맞다 생각해서 연대임금제 맞다. 이거, 정규직 양보해야지. 이렇게 이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도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 임금이, 말 나오는 김에, 임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이 받을 월급이 없어지나요? 적어지나요? 아니죠. 그런데 자본가의 이윤이 그렇죠. 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임금 논이 들어가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본가가 하는 얘기. 정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 노동조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학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노동조합에서 그런 논리가 나오면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거짓말이다. 자본가 하는 건 다 기만이다. 이 정치 폭로를 해야, 그죠? 그 논리를 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투쟁조차도 경제폭로, 저들의 기만적인 논리, 포장한 논리들을 지속적으로 깨지 않으면 경제투쟁 못해요. 파업조차도 제대로 정당성 확보해서 근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이 쪽수가 모여서 제대로 단결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노동조합이고 단결권이잖아요. 그다음 파업 단체 행동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행사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들의 기만적인 논리를 체계적으로 깨고 대중들이 이해하게 해요. 조합원들이 이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부들은 뭐 해요?
조합원 교육하면서 어떤 쟁점이 많겠죠. 고용 문제를 둘러싼 많은 쟁점 속에 저들의 논리들을 지속적으로 깨나가야 됩니다. 교육에서. 그게 정치 폭로, 경제 폭로이자 정치 폭로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역은 노동조합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력 판매를 둘러싼 투쟁, 다른 말로서 경제 투쟁. 우리 고용을 둘러싼 투쟁, 노동 조건을 둘러싼 투쟁, 이거는 자본주의 필연적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는 어때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실업, 산업, 예비군을 이렇게 존재 조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끼리 경쟁을 해서 임금을 낮출 수 있는 조건으로. 완전 고용이 되면 자본주의가 유지가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경제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들 잘라내고 임금을 낮춰도 제대로 싸울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니 나가도 딴 사람 나올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간, 비정규직 간 분할시키고 대립시키고. 자, 비정규직 얘기 나와서 하나 더 할게요.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는 다 노동자죠. 자, 그 어디에 모순되어 있어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대립 관계에 똑같이 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어때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대립, 반목, 적대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걸 유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자본가들이 노동자 계급을 분할 통제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빨래든 거기도 해요. 그러면 비정규직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정규직 속에 있는 활동가들이 어떤 태도로 그걸 단결시켜낼 거냐 하는 문제가 그 시기에 교육하고 선전하고 선동해야 될 주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예요? 계급, 우리 정치운동 얘기하고 계급운동을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와요? 계급 모순으로부터 나와요. 자본가 계급. 계급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수단을 둘러싼 소유관계잖아요.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어. 자본가 계급과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 간의 대립. 그게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은 국가 권력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배계급이 되는 거고 모든 언론 출판 모든 것들에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지배계급들이. 그런데 노동자 계급은 어때요?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을 대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노동 재산은 자기 가족들 부양하고 등등등등 교육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피지배계급이자 빈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데, 자, 계급 모순에 파생되는 모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문제도 있어요. 빈곤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 문제가 그 계급 모순으로부터 파생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문제는 서로 단결해야 되는 게 맞죠?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 여성의 문제, 모든 그 계급 모순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동등하게 계급 모순과 똑같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어디로 수렴돼야 되나? 그 모든 모순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단결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만 어디로 이렇게 수렴돼야 돼요? 계급적 단결로 수렴돼야 돼요. 그렇죠? 그 공감하십니까? 이론적으로 딱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 계급 모순으로부터 파생되는 모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계급적 단결로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디로? 적은 자본가,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의 대립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 권력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투쟁할 때 하나는 뭐예요? 임금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노동력, 고용 정확하게 돼야 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돼야 되고, 뭐 이런 그 근로 고용 조건을, 노동력 판매 조건을 둘러싼 투쟁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도 엄청 밀리죠. 힘들죠. 노동자 간부도 힘듭니다, 지금. 계속 밀리지만 어쨌든 방어해야 돼요. 그거를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안 싸우면 완전 노예를 막 전락해버리니까 심각한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힘들어도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싸운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론에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당장 노동 조건이나 고용 조건, 이런 그 노동력 판매를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노동력 판매 안 해도 되는 사회.
임노동과 임금노동 관계를 철폐해야지 근본적으로 해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면 그냥 철폐 그냥 되냐? 그래서 정치학이 나오는 거죠. 그거 하려면 자본가 그냥 내놓냐? 정치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자, 정치 권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자, 유럽에 노동당이나 사회당이 정치 권력을 많이 잡았죠.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많이 잡았잖아요. 유럽 고문님 다 그렇잖아요. 유럽의 산별 노조와 당이라고 하는 양날개의 힘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던 이미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 노동이 철폐됐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자마자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투쟁을 통해서 획득했던 많은 복지, 많은 유리한 조건들 이런 게 막 계속 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유럽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경제투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지프스 굴리고 굴려도 끝이 없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 경제투쟁 문제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이 문제와의 관계의 문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활동가들이 그 사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 인류의 절대다수, 자본주의 사회 절대다수의 구성을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과 그 가족들과 그 지지 세력과 이런 부분들이 단결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생산 수단을 어디에? 그 노동자 지배계급의 전 인민의 수중으로 돌리고 그런 모습을 해결해 갈 거냐. 이 문제가 고민의 지점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계량주의, 삼인주의는 역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의 확장이다. 이렇게 대단히 도발적으로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1번의 마지막에. 조합주의적, 계량주의는 역시 조합주의적 정치활동의 확장일 뿐이다. 즉 임노동 관계를 폐지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에 처되지 못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양식 소유관계 이런 걸 철폐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밑자리를 깔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치 세력화의 근본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제목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인데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 목적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공산단선에 나온 문구를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따와가지고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이다. 노동자들은 때때로 승리하나. 엄청나게 파업도 하지만은 다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승리하긴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일시적인 뿐이다. 그들의 투쟁들이 진정한 성과, 그 투쟁 과정의 성과는 뭐냐? 이게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직접적인 전과, 전투에서 성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된 단결이다. 그 투쟁 과정에서 임금 몇 푼 올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임금 몇 푼 올리는 거든 모든 그 여러 가지 투쟁들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 투쟁하는 주체들의 단결력과 의식을 확장시켜 낼 거냐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공산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이죠. 활동가들이 할 일, 간부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 모든 경제투쟁 과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면한 성과를 내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낼 수 있는데 최대한 내야지 당연히. 그래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혁명의 첫걸음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서 고향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을 살펴봤다.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이런 얘기죠. 장악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 빼앗고 모든 생산 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 수중에 집중시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생산을 확대한다. 본래의 의미에서 정치 권력이란 국가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한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 계급의 조직된 폭력이다. 권력이 자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가 권력이 노동자 계급을 노동자 인민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하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조직된 폭력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그러면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 인민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는 절대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억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는 거죠. 절대 다수의 내부에는 민주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얘기도 본론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될 거냐? 누구냐? 누구죠? 누가 하자?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노동자 계급이잖아요. 노동자 계급.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자, 노동자 계급이라는 건 워낙 폭이 넓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 조건, 노동자라고 하는 존재 조건에서 노동자 계급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난 수를 차지하고 존재를 합니다. 그게 적자적 계급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성을 하고 역사적 인물을 인식하고 다른 계급과의 관계도 인식하고 자신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계급으로 되면 그게 대자적 계급,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각성된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급이 돼야만 비로소 정치 권력의 의지가 작동을 하는 거죠. 아, 이 모순된 사회를 뒤집어 엎자. 이런 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아니, 최저임금 이거 진짜 딱 따져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네.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결 안 되겠네. 싸우자. 비정규직 문제 엄청나게 싸워왔는데 해결 안 되겠네. 국가를 우리가 잡아서 해결하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겠죠. 온갖 문제가. 그런 문제가 근본적인 자본가 국가라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역사적 인물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위치를, 역사적 위치를 알고, 인물을 인식하고, 또 다른 계급도 있잖아요. 농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의 관계도 인식하면서 그들의 우군을 만들어내고, 국가 권력과 관계의 적대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해서 조직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세력화될 때 그게 대자적 계급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계급으로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노동자 계급의 정치예요. 정치.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정치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조차도 거기에 봉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이 이렇게 의회주의적인 당이 있다 해서 국회의원을 보내잖아요. 보내도 거기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자본주의 문제를 폭로하기도 하고 막 해서 어디에 봉사해요?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끌어올리는데 봉사해야 돼요. 그게 임무야. 맞습니까? 억수로 거칠게 얘기하면 나는 좀 이걸 잘 몰랐어. 자, 저기 우리 박사님 계신데, 박사님 열심히 연구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닙니다. 노동자 계급이 각성하고 이런 하는데 뭔가 이론적으로든 뭐 교육으로든 뭐로든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이라. 노동자 계급의 일부죠. 자, 그러면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활동가라고 하고 간부라기도 하고 뭐 당이 존재하는 당 활동가라기도 하고 온갖 게 있을 것인데, 그런 각성한 선진 노동자, 선진 분자, 선진 활동가들은 누구예요? 노동자 계급의 일부예요. 일부. 맞죠? 당이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참모부, 지도부. 그러니까 일상 시기에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폭로해내고 교육하고 이럴 수 있는, 또 주변 사람을 조직하고 학습하고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은 전부 다 누구다? 노동자 계급이고 그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직돼서 당이 된다면 그 당도 노동자 계급의 일부다.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당과 노동조합과 뭐 전선체, 뭐 혁명적 시기에 나타나는 평의회, 이런 모든 걸 불인절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연결되어 있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중 속에서, 노동조합 속에서, 자기 어느 부문 속에서 곳곳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각성하고 이런 대자적 계급의 인식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그게 조직적으로 연결되면 뭐가 돼요? 조직적으로 연결되면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혁명의 참모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동당 당원이든 노동전선 회원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되면 그게 혁명의 참모가 되고, 혁명 참모부는 뭐예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 사회는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산수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뇌까지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생산수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답답하잖아요. 선거 시기 되면 왜 노동자인데 뭐 국힘당도 찍고 뭐 어쩌고 하냐 답답하기도 하고, 자본가 논리를 얘기 답답하잖아요. 현장에서. 왜 그렇겠어요? 그러한 이데올로기 지배수단까지 싹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는 우리 교육혁명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공교육. 여기에 선생님도 계신데 공교육의 선생님은요, 사실은 자본가의 필요로 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물론 다 그렇게는 않겠죠. 역할 분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로 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육 과정이에요. 예. 거기에서 교육이 참교육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여기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육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사회에 딱 맞는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면화된다고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 쏟아지는 뭐요? 매스미디어, 미스미디어, 조선일보, 뭐 공중파, 요새는 그 저기 유튜브 같은 것도 쟤들이 다 장악했는 것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그 모든 매체를 조선일보 하면 생각해. 우리가 신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한다고 생각해봐요. 노동자 대회 때 뭘 배포한다, 10,000부, 10만 한다 해봐야. 조선일보가 하루아침에요 전국 곳곳에 싹 다 배포해버립니다. 네, 그죠? 종이로 만들어 갖다 배포하고 뭐야 웹 형태로 다 배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피지배 노동자, 피지배 인민들이 의식은 교육도 받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군대도 갔다 오면서 그런 교육 하잖아요. 교육도 받았지만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학습도 하면서 자기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판단할 그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나 분별력을 낼 수가 없어요. 태극기 부대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손도 안 보고 열심히 해요. 진짜 진심으로 해. 그런데 그것을 갈라낼 자기는 노동자고 인민이야. 예.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노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왜? 그걸 갈라낼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과학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 없어. 갈라낼 사상이 없어. 주입받는 걸로 해. 그러니까 모든 행성을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그 문제, 그런데 다 덮여 쓰인 상황이다. 다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에 경제투쟁을 하든, 매식이 정치 문제들 얘기하든, 모든 매개를 가지고, 모든 연단과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이 자본주의,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부터 온다는 것을 폭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든, 여러 문제들이 많죠. 그런 모든 계기 속에서 그 연관을, 정치 선동을 대규모적으로 어떻게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경제 투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폭로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파업 투쟁도 못합니다. 저도 계속 노동자 파업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파업하면서 그런 파업 투쟁을 할 때도 그러한 그 자본의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중간치기에서 교란하는 이데올로기를 계속 배포해요.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딱 다 폭로하지 않으면 투쟁하는 주체가 투쟁의 정당성과 확신과 내용을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 폭로, 정치 폭로는 우리 활동가들, 노조 간부들이 훈련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무조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형성된 그런 그 대중과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확보한 사람들이 조직되면 그 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혁명의 참모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전술 운영을 가능할 거예요. 임진들이 다 일어났는데 자본가들은 어디 딱 갖추려고 하죠. 가두려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어쨌든 그럴 때도 전술 운영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3번 넘어갑니다. 이게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얘기 다 했어요, 그죠? 계급투쟁의 무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노동자부터 시작했는데 단결해야 되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죠? 노동조합. 당연히 노동조합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당도 나와요. 당이 뭐예요, 이게? 혁명적 이론에서 혁명적 실천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개인 대자적인 여러 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의 모임이죠. 주체들의 조직이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런 조직이 만들어내는 것, 형성될 수 있냐 없느냐가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의 과제. 근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당이 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중을 주체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 따로 대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중의 일부인 거예요. 아까 평의에도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 평의가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되게 하는 그 속에서 역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활동가, 그런 질을 확보한 이걸 끊임없이 새끼치고 만들어내고 조직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선체가 있는데 전선체는 노동자 계급이 절대 다수지만 노동자 계급만 있는 건 농민도 있고 어디요? 도시 빈민도 있고 몰락하는 자영업자도 있어요. 몰락하는 자영업자. 네. 지금은 뭐 대단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몰락하는 상황에서는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뒤쪽에 표는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한국 노동운동 현실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현재를 진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그걸 지금 이 상태가 왜 됐지? 이거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노동운동, 한국의 변혁운동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냐? 해방 후는 뭐 36년, 45년 해방 후에 일제하가 이거까지 갈 필요 없는데 그게 그때에 엄청난 그런 그 당도 있었고 전선체도 있었고 뭐 전평이라고 하는 혁명적 노동조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민족 자결권 행사, 국가를 스스로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 것을 미 군정과 이승만 정 권력이 어쨌든 다 두드려 부쉈죠. 그러고 나서 한국 전쟁까지요. 한국 전쟁을 경고하면서는 그렇게 해오던 부분을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사실은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부분이 이승만이 하야하고 4.19 하고 약간의 틈새가 났을 때 다시 터져 올라왔잖아요. 터져 올라와서 뭔가 해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 쿠데타로 인해서 개박살 냈죠. 네, 박정희는 또 미 제국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전 세계 지배라는 시스템 속에서 반혁명을 끊임없이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지배 세력, 이 동맹 관계가 노동자 인민에 진출하는 것들을 철저히 깨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대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하고 경공업들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전태일 열사 이런 부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성 노동자들 투쟁도 좀 진행되고 정말 11.6 있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12.12. 네. 12.12 있기 전에 곳곳에서 이제 공간이 딱 이제 지배계급의 틈새가 벌어지면 인민들 들고 일나요. 틈새가 벌어졌잖아요. 철권 통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고 일났잖아요. 지금의 변혁운동은 80년대에 그런 광주항쟁, 광주 학살,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호적으로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본질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 투쟁 이것만과 해결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민주화 투쟁이 이런 거 가지고는 결국은 그 국가 권력 장악 문제, 혁명의 문제 이런 문제가 하도 된 게 80년 광주항쟁 학살 이후잖아요. 그래서 87년 6.25 항쟁이나 그 이전까지도 그런 모색이 많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87년 6.25 항쟁과 87 농자 대투쟁 이후에 그런 모색들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에 대한 학습들, 사회과학 도서들이 대규모로 이제 되고 다들 경험했겠지만 그곳에서 학습했잖아요. 학습. 91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90년 3당 합당인가요? 예. 3당 합당이 90년 아닙니까? 3당 합당 90년이에요. 90년은 전노협 출범과 3당 합당. 그러니까 쫙 들고 오니까 자본계급들이 전부 다 이제 정비를 해요. 3당 합당해가 지배계급을 딱 안정화시키고
경단에 쫙 만들어가지고 자문가 단체를 하나를 만들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노동조합을 다 관리할 수 있었거든요. 집단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었어요. 딱 터져 나오니까 자문가들도 이제 딱 단계가 계급적 단계를 합니다. 진영을 짜고 이런 거고 이쪽 방향이 어떻게 돼요? 정치운동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만들어서 비합 활동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 뭐 구속도 되고 뭐 했는데 노동자 계급을 정치로 각성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회구성체나 NLR인, PDR인이 뭐 NDR인 이런 거 뭐예요? 화두 자체가 혁명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최소한 다 혁명을 전제한 시절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97년까지는 노동조합 운동이 발전해요. 한국에서. 전노협이 90년, 95년에 뭐예요? 민주노총 만들어지고 97년 총파업. 그리고 97 총파업. 그런 거잖아요. 98년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만들었던 민주노총이 어떻게 돼요? 사회적 합의했잖아요. 정리해고를 있는 것도 합의했죠. 안기부부평도 합의해주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민주노총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정치운동은 어떻게 해요? 91년에 소련이나 동구권이 이렇게 되면서 전망을 상실한 많은 활동가들이 다 떠나갔죠. 예. 그러면서 정치운동 쇠퇴를 시작했고요. 또 공세를 받아서 곳곳에 조직 사건이 터지면서 작살나기도 하고 이렇게 쇠퇴해버렸어요. 개업적 운동이. 그러고 나서 97년 이후에 정치운동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국성 21, 몇 년도죠? 97년에 일단 만들었죠. 예, 민주노동당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한 축은 뭐였어요? 산별노조 운동했단 말이에요. 산별노조 운동, 한쪽에는 개량주의 정당, 물론 처음부터 개량주의 얘기했는 건 아니지만 하나는 당, 하나는 산별노조 양날개론을 유럽에서 하던 거예요. 유럽에 하는 것을 적용해서 한국에서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운동은 어떻게 됐어요?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등 해가지고 다 개량주의 소부르주아적인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계속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노동조합은 어때요? 산별노조 만들었는데 산별은 계급적 산별을 맨날 그거 얘기하면서 선전선동했잖아요. 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맞잖아요. 계급적으로 단결해서 싸우자 이러면서 산별노조 전환하자고 선전하면서 총투표 해가지고 전환했어요. 계급적으로 단결되나? 자, 양날개로로 간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계급 해체로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밑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싸움을 했지만은 대중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활동가들이 대중들의 그 정치적 정망, 이렇게 임금 문제나 뭐 이런 그런 문제는 늘 싸울 수밖에 없지만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급적으로 각성하고 단결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투쟁들을 곳곳에서 해나가는 문제가 쑥 사라져요. 자, 90년 지나면 한국에요. 마크스 레닌주의나 변형론 이런 책자 이런 것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요? 이런 시민사회론이 전 사회를 뒤덮습니다. 그 논리들이. 시민사회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노동자 계급을 다 뒤덮었어요. 실제로. 계급성이 상실됐고 또 신자파라고 해가지고 아까 계급 얘기했죠. 계급 문제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다른 파생적인 문제하고 계급 문제를 동렬내는 이런 문제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문제가 서로 대립하는 이상한 꼬라지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그 투쟁해야 되지만 계급적 단결로 가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막 공산당선의 기본 원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계급운동에 다 뒤집어 엎어서 이 상황이 됐다. 자, 상황이 안 좋다. 쉽게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후퇴했다. 계급적 단결은 엉망이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자본론도 이런 흐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예, 자본론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왜?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이것도 자꾸 후퇴하지. 계속 이제 뭐 그렇게 되지.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체제로 안 되겠다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좀 그래. 이제 뭐 이런 학습이나 토론 별로 없었잖아요. 세미나도 이제 곳곳에서 많이 하더라고. 옛날처럼. 곳곳에서 연구 토론도 하고. 이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강제되고 있어요? 자본주의 자체로부터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자체 공황 문제, 이게 자본주의 이런 하여튼 전반적 위기라고 얘기하는 이 공황이 격화가 1930년대나 1970년대 체제 변환 신자유 축적 전략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뭐 쭉쭉쭉 왔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중심부를 타격하고 있잖아요. 네. 유럽 연합 같은데 독일이 맹주인데 남부 유럽이 거의 모라토리엄 거의 그런 거 많죠. 거의 뭐 국가 자체가 무너질 상태까지 다 빨려버렸어요. 독일한테. 근데 독일 자체도 얼마 전에 봐봐요. 국채에서 마이너스 안 난다고 한국 사람도 많이 투자했는데 다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 데가 없을 정도가 빨대 빨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은 또 어때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의 사태 그 이후에 기축통화라는 거 가지고 돈 찍어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런 셀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채권 이런 것도 이미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국가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찍어내가지고 부실 채권, 악성 부실 채권까지 다 사줘서 살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의 문제, 엄청나게 전 세계가 생산력이 높아져가지고 다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다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데 그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다 팔려? 그 경제에 오지. 실물 경제의 바닥인 거예요. 실물 경제는 바닥인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한 채 있는 이 전반적 위기가 뒤덮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이제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본의 위기, 자본의 축적의 위기가 노동자 인민의 엄청난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실업의 문제로. AI, 자동화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생산을 팍팍 해내는데 또 실업의 문제와 연결되잖아요. 공장 자동화, 무인화 하면 다 갈 데가 없지. 그러면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걸 담고 있는 생산관계, 소유관계라 생산 양식이라고 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릇. 이 그릇으로는 노동자 인민 그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면 못 살겠다 털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임박한 파국.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부가. 고용 얘기해요. 맞죠? 아니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못 터져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소로스가 부자 정세를 주장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정부가 노동조합 만들어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예. 왜 그래요? 노동조합 만들어서 임금도 따내고 해가지고 좀 가져와서 너가 입에 풀칠해. 그래야 자본주의 뒤집어 엎겠다고 안 일어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수장이, 대통령이 아니면 엄청난 투자의 대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그런 착취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노동자 기업이 일어나서 싸우면 그거 어떻게든 방어도 해야 되고 또 자본가끼리 이제 경쟁하면 이걸 무너뜨리고 해서라도 어떻게든 조정해내야 되고 그런 거죠. 결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 이걸 생산 관계를 계속 재생산해내는 역할이 또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국가의 역할이 엄청나게 이미 1930년대 이후부터는 대공황 이후부터는 국가의 기능이 엄청 커졌습니다. 유효소 창출이라고 해서 4대강도 만들어야 되고 막격 자본들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지금은 어때요? 엄청난 독점화된 기업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쨌든 공황 구제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죠. 그런데 또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국가의 부채 이 문제가 더 심화되죠, 사실. 공황 구제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위기는 자본의 축적의 위기, 생산력을 고도에 발전하는 데 생산 양식과 이 대립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가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와 인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린다. 대표적으로는 AI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으로 해서
실업의 문제를 만연하게 한다. 그 이미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실업 문제를 만연하게 되고 아주 이런 기술 발전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물차 이런 것도 기차처럼 사람도 없이 착착착착 붙여가 20대씩 갈 수 있는 거 다 지금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뭐 곳곳에 다 이렇게 유통도 마찬가지고 유통도 생산만이 아니고 유통까지 그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 발전은 잘못된 건 아닌데 자본주의 이용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 밀지 않은 미래에 모색이 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법칙이에요. 한국 사회도 여러 번 터졌잖아요. 4.19도 터졌고 부마항전도 터졌고 그런 87년도 터졌고 터졌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87년 터져가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보다는 그죠? 70년대보다는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87년 6.1 항쟁 7.89 노동자 대추정하고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70년대는 꿈도 못 꿨잖아요. 노동이란 말도 못 썼잖아요. 계급이란 말 못 썼잖아요. 책 가지고 공부도 못 했어요. 그런데 87년 투쟁의 경과로 지금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터지고 제대로 하면 그걸 서로 장악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근데 답답하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답하잖아요. 현장으로 돌아가면 조합원 상태가 어떤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게 문제죠.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토론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인바가 파국 얘기를 한 거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7번에 이런 이게 전술 운영 가능한 노동계획의 참모가 어떻게 건설할지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발기인 대회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곳곳에서 이런 적자적인 계급, 적자적 의식, 자본의 이데올로기 지배에 포섭되어 있는 이런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선진 활동가들이, 노동자들이 그 문제의 본질적인 폭로를 하고 경제 폭로든 정치 폭로를 해내고 그 부분에 학습을 조직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이 자본주의 모순으로부터 제기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그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임무, 우리가 할 일,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활동가들의 지속적으로 대중과 결합해서 철저히 그 활동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런 파업이라든지 당면한 적자적인 투쟁들이 많아요. 그런 투쟁 과정에서 그 투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정치적 성광들이 있어요. 느끼는 것들이 근로감독관은 우리 옛날에 내가 생각하는 근로감독관은 중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노동부는 아니네. 뭐 다 임기들. 그러한 성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급의식만 가지고는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게 엄청 중요해요. 그 부분에 노동자의 선진분자들이 그것의 연관을 해석해내고 설명해내고 교육해내고 해내는 역할을 해야 온전한 계급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쟁, 모든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생활 영역이든 투쟁 영역이든 그 지점들이 거기에 전체 연관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돼요. 그게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핵심 과제거든요. 사회학을 학습하는 것도 다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 대자적 계급이 되기 위해서 여기는 해놨네요. 아무튼 관건적인 것은 노동자 계급 의식의 형성이다. 대자적 계급으로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의 처지, 자본주의라는 그래서 자기 처지를 이해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걸 객관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 그다음 여타 민중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이해하는 거, 동맹관계도 해야 되죠. 그런 거고 노동자와 노동자 계급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들이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고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는 토론을 과정을 넘기겠습니다. 이 고민이 실제로 고민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노동자 대표로 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노동당에 있든 노동전선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현장에서는
현장 조직으로 서로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데 거기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계속 밑에를 쫙 깔자. 그 제안했습니다. 예, 그 제안. 우리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너는 노동당이네? 너는 뭐네? 이것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목적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요거는 좀 문제의식입니다. 그 문제의식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냐. 뭐 네트워크 수준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묻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트워크 수준이라도 일단 형성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노동전선은 노동전선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 네, 가능하게. 그거는 보다 구체화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론가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여기 언급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많고 그런 부분이 우리 투쟁들에 지원하고 이렇게 공급해야 될 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틀이 만들어질 때만이 일상 시기에 항상 그 노동조합 속에서 또 노동조합들 부문이든 어디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내고 소모임 만들고 학습 모임도 만들어내고 여러 형태로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또 결정적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전술을 운영하는 단위가 어떠한 뭐 어떤 전술이든 전술을 전국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단위로서 맹아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강 얘기하는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전에 내가 글을 썼던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보니까 80년 이후에 그래도 변혁적인 노동운동을 한다고 뭐 움직이던 거 하고 지금과 비교해서 왜 그런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쓰는 거고요. 다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이런 맥을 썼어요. 경제투쟁을 대부분 다 경제투쟁을 저는 규정을 했고요. 사실은 노동력 판매 조건을 둘러싼 투쟁 대부분 이렇게 국가하고 싸운다고 해서 다 정치투쟁이 아니고 다 그런 거다. 이러한 경제투쟁 속에서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결국은 그런 대작의 계급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치의식을 확장시키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활동가의 역할, 그 활동가가 그러한 경제투쟁의 모든 적자적인 투쟁 속에 결합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성과, 정과에만 목매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계를 만들어내고 의식을 높여내는 사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활동가의 역할이다. 그게 경제폭로, 정치폭로, 정치교육, 온갖 게 다 들어갈 것이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해보지만 파업에 하면은 노동조합 훈련이라는 개념이 안 해주세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 파업을 거치면 그 노동조합이 강화되는 형태로 조직력이 이렇게 모아지게 하는 게 항상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파업 프로그램 속에 교육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또 움직이고 싸울 때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걸 배치한다든지 이게 누가 하냐? 활동가들하고 간부들이 한다. 모든 것은 그 훈련이라는 측면, 의식을 높이는 측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단결력을 높이는 측면. 왜? 그 싸움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싸워야 될 것이고, 결정적 시기에는 실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투쟁을 조직해야 돼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 훈련이라는 측면,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자료는 뭐냐면은, 전에 이청전 정책위원장? 그거 할 때 이제 내부 토론했던 자료를 앞쪽에 서문하고 뭐 뒤쪽으로 빼고 그냥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의 부분만 발췌해서 한 것만 여기 넣어놨습니다. 요거를 뭐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속에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